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혜롭게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 부르는 곳에서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부동산 시장을 또 한 번의 폭발적인 호황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부동산 붕괴를 초래할 서막인가? 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역사상 그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화폐 발행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낼 때 그 돈은 모든 자산에 똑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화폐 발행, 즉 양적 완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경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가장 먼저 새로 풀린 돈은 은행 시스템과 정부 채권 시장,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금융자산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야 부동산 시장으로 스며들고 이어서 상품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소비자들이 마침내 그 영향을 피부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 대중이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느끼기 전에 주택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통화 공급량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로 풀린 수십억 달러가 주택 가격을 더 높이 밀어 올릴 것인가? 아니면 살인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 상승을 가로막을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대출금리가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거대한 두 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싼 돈은 가격을 위로 밀고 비싼 대출은 가격을 아래로 누릅니다. 어느 힘이 이길지는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좀 더 명확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새로운 돈을 만들 때 그 돈은 평범한 주택 구매자에게 가장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 돈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대기업,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는 곧 돈이 풀리는 시기에 가장 먼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가족이 아니라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쥔 투자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이후 이 현상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판매된 주택 5채 중 1채 이상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닌 투자자가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이 평범한 서민들의 주머니에 닿기 전에 월스트리트를 먼저 휩쓸고 지나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가 아닙니다. 진짜 첫 번째 질문은 다음 국면에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가?
입니다. 현금 구매자인가 아니면 대출 구매자인가? 지금 당장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구매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출 구매자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상 퇴장당한 상태입니다. 이는 설령 주택 가격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많은 평범한 구매자들은 여전히 집을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시장 붕괴가 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을 살 만한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주택이 투자자와 기관의 손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제 공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심각한 주택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0만에서 50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수요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한 공급이 부족한 시장의 가격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구성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일반 가게의 구매는 멈췄지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붕괴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이 제한된 시장의 연준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주택의 본질적인 가치가 높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실물 자산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들에서 경제가 약화되는 와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거의 항상 상승하는 이유입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베네수엘라 모두 이 현상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지만 소득보다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호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 국가들 역시 막대한 돈을 찍어냈고 주택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거주자보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집을 사들이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평균 소득의 10배가 넘어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5%를 일반 가정이 아닌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임금 상승률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화폐 발행이 초래한 글로벌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시장 호황이 올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만약 연준이 실물 경제가 가치를 생산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호황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대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호황은 부의 소유권을 임금을 버는 사람들에게서 자본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로 이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가운 수학의 결과입니다. 화폐 발행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상을, 저축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연준이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점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
즉 완전한 주택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직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득이 감소하며 강제 매각이 시작될 때만 가능합니다. 붕괴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붕괴는 사람들이 어떤 가격에라도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릴 때 발생합니다. 2008년에도 주택 가격은 높았지만 진짜 붕괴는 변동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재조정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포기해야만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강제 매각 사태가 주택 가격을 30%나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만약 현재 경제 상황에서 대량 해고가 가속화된다면 그 위험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을지 아니면 붕괴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준과 구매자 중 누가 먼저 무너질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낸다면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수요는 붕괴하고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낸다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부동산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한다면 주택시장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전문가도 한마디로 정답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가능한 미래가 있으며 두 미래 모두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닌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격과 구매 가능성은 같은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저렴한 집이라도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30년 동안 지불해야 할 총비용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음 주택시장 사이클은 일반 가정보다 투자자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연준이 돈을 찍는다고 해서 부동산이 자동으로 안전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위험해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넷째, 주택시장 전체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시장의 어느 편에 서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구매자라면 당신은 미래의 금리 인하 또는 소득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부채 증가 속도보다 임대료가 더 빨리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리 떨어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것입니다. 모든 포지션에는 위험이 따르며 기다리는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가격과 화폐 가치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고 움직이는 동안 말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돈은 호황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불황을 불러올까요? 진실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두 가지 모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는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소비자 인플레이션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강제 매각을 유발하는 금융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최종 효과는 시장의 재조정, 붕괴 또는 통제된 하락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주택위기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돈을 찍어서 또 다른 새로운 위기 속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문 헤드라인이 그 결과를 확인시켜 주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사이클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뉴스가 호황 또는 불황이라고 외칠 때쯤이면 이미 큰 움직임은 끝난 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응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